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김설 작가의 작품 긴 하루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다산북스에서 발행한 엄마에 대하여 안에 수록되었는데요. 6명의 작가가 엄마를 주제로 쓴 연작 소설입니다. 김희설 작가의 긴 하루,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 작가의 노트를 먼저 펼쳐보겠습니다. 구슬자수를 부업으로 하던 엄마는 늘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었다. 그 옆에서 엎드려 숙제하는 걸 좋아했던 나는 내 또래에 비해 가요를 빨리 접한 어린이였을 것이다. 조숙한 아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지만 마른 바람이라든지 슬픈 낮달,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 참외 같은 노래 가사가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러야 했다. 아무래도 그 시절의 엄마 나이쯤은 됐을 때였을까? 아니, 어쩌면 나는 아직도 본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을 것이다. 여전히 여물지 못한 어른인데다 삶이라는 단어 앞에선 곧잘 아득해지기 때문이다. 인생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의심과 걱정은 오늘도 여전하고 보고 듣는 것은 희미하기만 한데 염치 없이 나이는 꼬박꼬박 늘어간다. 나이가 들은 만큼 나이값을 하고 싶어도 인생의 노랫말처럼 수월히 사라지는 게 아니더란 것만 알겠고 그러니 1970년대에 태어난 사람에게도 이 테마 소설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자, 그럼 지금부터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긴 하루. 쪼그려 앉아있던 유수는 시멘트 바닥에 급히 담배를 비벼 끄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새로 고침을 하자마자 국구라는 제목으로 주방 이모를 구하는 게시글이 뜬 것이다. 일당이 무려 8만 원이었다. 밧줄에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사람 구하신다고요? 경험 있으세요? 에휴, 경험이야 나무롭지 않죠. 유수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럼 9시까지 오세요. 새벽 3시까지 일한다 해도 6시간에 8만 원이면 아주 좋았다. 백반집에서 계산을 하고 나온 장 씨가 유순에게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를 내밀었다. 커피를 받아든 유수는 담배를 하나 더 피워 물었다. 담배를 지지하는 쪽 팔을 휘휘 저으며 뭉친 근육을 풀었다. 손목과 손가락 관절도 뻑뻑해 손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다. 진작 나와 있던 베트남 청년 둘은 1톤 트럭에 기대어 서로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나라 말로 떠들고 있었다. 새 집에서는 피우지 말어. 왜? 새댁이 뭐라고 했어? 아까 자기한테 뭐라 하려다가 말더라고. 주방 살림 패킹을 끝내고 짐을 다 뺀 다용도실 구석에서 담배를 피운 걸 본 모양이었다. 장 씨는 어지간하면 참아보라고 했는데 유수는 그게 힘들었다. 다른 이들이 음료수를 마시며 숨을 돌릴 때마다 유수는 구석에서 조용히 담배를 피웠다. 패킹을 마치고 한 번, 살림을 다 빼고 난 뒤 한 번, 짐을 넣으면서 두어 번이 다였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수는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뜨거운 햇빛에 정수리가 파이는 것 같았다. 이삿짐을 옮기기에는 삼복더위보다 차라리 엄동설한이 나았다. 긴 장마 끝이어서 습도가 높은 데다 마스크까지 낀 채 짐을 나르니 곤욕도 이런 곤욕이 없었다. 오전 일찍부터 짐을 뺐는데도 이미 목덜미가 땀으로 끈적이고 양 겨드랑이에서 쿰쿰한 땀내가 났다. 어깨와 손목, 손가락 관절도 계속 욱신거렸다. 커피를 다 마신 장 씨가 스스럼없이 트림을 했다. 제육볶음과 마늘 냄새가 났다.
아유, 정말? 유수는 장씨 어깨를 밀쳐냈다. 입은 좀 가리고 해, 예의 없이. 우리 사이에 예의는 무슨?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장씨가 유순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아, 어딜 만져? 어디긴 어디야, 유순씨 옆구리지. 그러더니 엉덩이를 툭 건드렸다. 아유, 나와서는 그러지 말라니까. 뭐 어때?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근처의 신축 아파트 공사장 때문에 차가 지나갈 때마다 흙먼지가 일었다. 오늘도 밤에 나가셔? 놀면 뭐래? 아, 그 돈 다 벌어 어디다 쓰게? 에이구, 쓸 데가 없나? 돈이 없지. 유수는 뒷주머니에 꽂아두었던 장갑을 꺼내 괜히 무릎을 탁탁 내려쳤다. 아, 나랑 이삿짐만 하자니까. 그러다 젊지도 않은 몸 폭삭삭한다. 안 하면 장경식 씨가 먹여 살리실 겁니까? 장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거짓말이라도 선뜻 그러마하지 않은 장 씨에게 서운함이 들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다.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며 살 순 없었다. 유수는 머릿속으로 남은 하루를 계산해봤다. 6시쯤 일을 마친다 해도 7시 반이면 집에 도착. 씻고 저녁까지 먹고 출발해도 9시까지는 충분해. 오케이. 벌어도 부족한 게 돈이었다. 전세를 전전하다 재작년에 10년 된 20평대 연립주택을 사느라 빚이 늘었다. 늙어 빠진 트럭도 언제 멈춰설지 몰랐다. 이젠 살 만큼 살아서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는 노모는 끊임없이 병원을 다니며 여기저기 검사를 해대는 게 취미였다. 병원비만으로도 입이 벌어졌는데 그 와중에 동네 노인들과 몰려다니며 건강식품을 할부로 사들였다. 그 지출 역시 유순이 감당해야 했다. 그뿐인가. 내일 모레면 30인데도 취업을 못한 딸아이가 쓰는 돈이며 아이 앞으로 들어가는 적금과 보험도 만만한 금액은 아니었다. 학자금 대출도 남아 있었다. 그러니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했다. 곧 이마저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될 것이 아닌가. 장씨와 유순이 5톤 1톤 트럭에 올랐고 베트남 청년들은 한 명씩 각각의 차에 올랐다. 옆에 앉은 베트남 청년이 말없이 핸드폰만 들여다보았다.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의사소통은 힘들었지만 일 눈치는 있는 청년이었다. 29살이라 했으니 딸 혜서와 동갑이었다. 혜서에게 연락이 끊긴 지 열흘째였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정말 이렇게 연을 끊을 생각인 건지 원. 아휴. 유수는 혜서 생각만 하면 가슴 한편이 채한 것처럼 답답했다. 독립을 하고 싶다고 한 건 제법 오래전부터였다. 그러더니만 기어이 집을 나가고 만 것이다. 독한 것. 어떻게 팬티 한 장 안 남기고 싹 챙겨나가? 유순이 혼잣말에 베트남 청년이 쳐다봤다. 유수는 고개를 저었다. 말 그대로 홀로 독립한 것이라면 걱정이 덜 되었을까? 아휴, 아니야. 그 꼴도 탐탁지 않기는 마찬가지였겠지. 사귀는 사람과 같이 살고 싶어서 몸달아 있었다는 걸 유순이라고 모르지 않았다. 마음에 안 드는 상대라고 그렇게 언질을 했는데도 혜서는 밤을 새우고 들어올 때가 잦았다. 참다 못한 유순이 어느 날인가 혜서의 등짝을 후려치며 기어이 한 소리를 했다. 아유, 진짜. 너 정말 이럴 거야? 압이 없는 자식이라고 표내는 거야, 뭐야? 내가 뭘? 곱게 수그릴 줄 알았던 혜서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들었다. 에휴, 뭘 잘한 게 있다고. 유수는 기가 찼다. 연애를 할 거면 제대로 된 놈을 만나 똑바로 하라고. 연극인지 영화인지
하여간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 유수는 혜서의 연애를 허락할 수가 없었다. 아니, 정기적인 수입도 없는 사람이라니. 잘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그 나이 되도록 고정 수입이 없으면 예술병 걸린 놈일 거 아니야. 안 그래? 엄마가 뭘 안다고. 엄마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 내가 지금 나 조이라고 하는 소리야? 어? 너 행복하라고. 너는 멀쩡히 살라고 하는 소리잖아. 어디 만날 사람이 없어서. 아우, 이러니 내가 집을 나가고 싶지. 혜서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30여 년 전의 유순도 눈이 뒤집혀져서 집을 나서지 않았던가. 그래도 어쩜 이렇게 감쪽같이 집을 나갈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응? 유수는 자기 입장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혜서가 노여웠다. 그렇게 설명하고 몇 번이나 알기 쉽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나가버린 혜서가 용납이 안 됐다. 자식 일은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없다더니 다른 집 자식도 아니고 내 자식이. 정말. 하지만 그런 한탄은 이제와 소용없었다. 이삿짐을 부리는 일은 짐을 싸고 빼내는 것보다 더 신경이 쓰였다. 집주인이 원하는 자리에 물건을 놓아야 했고 청소까지 마쳐야 끝이었다. 장호 익스프레스에서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어갔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살았는데 에휴, 그래도 그때는 빠리빠리 잘 움직였어. 유수는 요즘 들어 세월이 참 빠르게 느껴졌다. 60까지 2해밖에 남지 않았다니 갓난쟁이를 두고 일을 나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품을 떠난 혜서가 곧 30이었다. 유순이 혜서를 가졌을 나이였다. 자신을 생각하면 그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닌데도 유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아저씨는 잘해줘? 몇 대 전이었던가 혜서가 뜬금없이 유순에게 물었던 적이 있었다. 유순은 얼결에 그렇다고 대답해버리고 말았다.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시인한 셈이었다.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혜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같이 살고 싶으면 그래도 돼. 나 상관하지 말고. 응? 혜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유수는 얼굴이 빨개졌다. 만나는 남자에 대해 혜서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처음이었다. 게다가 난 엄마를 믿으니까 엄마가 만나는 사람도 괜찮은 사람일 거야. 혜서의 말에 유수는 가슴이 시큰했다. 유순이 장씨를 만나기 시작한 건 장씨의 아내가 지병으로 세상을 뜬 다음 해부터였다. 혜서와 장씨의 막내 아들이 동갑인데다 그 당시 고3이었던 터라 장씨와 유수는 가족들에게 한동안 둘의 관계를 밝힐 엄두도 내지 못했다. 장씨는 때를 봐서 합치자는 말을 하곤 했지만 아비 없는 딸과 어미 잃은 아들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때라는 것이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장씨는 아이들 혼사를 치를 때는 자기 옆에 유순을 앉히겠다고 해왔는데 정작 올봄 장씨의 큰아들이 식을 올리는데 유순은 장씨 옆에 서 있질 못했다. 테이블마다 장성한 아들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를 시켰던 장씨는 유순의 테이블에는 오지 않았다. 그때 유순은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집안에서는 담배를 못 피웠으므로 새댁이 건넨 바카스를 들고 아파트 단지 구석의 그늘을 찾아 쪼그려 앉았다. 유수는 담배를 피우며 혜서에게 카톡을 보냈다. 엄마 문자 보면 연락 좀 해. 숫자 1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열흘 내내 유순 혼자서 카톡 화면에 혼잣말을 하듯이 연락을 보내고 있었다. 처음엔 화가 났다. 괘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다.
잔소리 좀 했다고 집을 나가? 어떻게 나 혼자 두고 나갈 수 있지? 세상에. 피부치는 저와 나뿐인데. 배신감이 몰려왔다. 그러나 독립하겠다던 말이 진짜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자신에 대한 후회가 더 깊어졌다. 고 30이 나이를 계속 품고만 있으려 하니 숨통이 막혔겠지. 어린애도 아니니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아가라고 등 떠밀어도 부족할 판에. 아휴, 모르겠다. 아휴. 유수는 끙 소리를 내며 일어섰다.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신음이 낯설지 않았다. 노인네들이 일어설 때마다 왜 앓는 소리를 하는지 이제는 알고도 남았다. 밥 잘 챙겨 먹어. 유수는 혜서에게 메시지를 하나 더 남겼다. 순간 두 문장에 붙은 숫자 1이 사라졌다. 유순의 메시지를 읽기는 한다는 뜻이었다. 응? 곧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답신도 없었다. 유수는 이제 많은 걸 바라지 않았다. 잘 지내고 있다는 말만 해주면 될 것 같았는데 그 한마디를 건네지 않는 것이었다. 화는 유순이라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혜서가 성질을 내는 것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어서 불편하고 불안했다. 유수는 노모 같은 엄마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이렇게 된 이상 혜서를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밀쳐냈다간 자기와 노모꼴이 날 것이 뻔했다. 결혼까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테지만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 날리면 말릴 도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 유수는 바카스를 한 입에 다 마셔버렸다. 단 걸 마시면 두어 시간은 또 거뜬히 버틸 수 있었다. 새댁은 살림살이를 자기가 다시 정리해야 된다면서 유순에게는 알아서 적당히 넣어놓기만 하라고 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더니 살림살이들이 모두 새 것인데다 소품들이 아기자기하네. 기껏해야 해서 또래일 것 같은데. 에휴, 누군가는 이렇게 이루고 사는데 아이고, 우리 혜서는 어디에 살고 있을지. 유수는 혜서가 어디에서 살고 있을지 눈앞에 훤했다. 수중에 돈도 없는 것이 가봤자 단칸방일 게 뻔했다. 치, 단칸이라도 방다운방이면 다행이게. 도대체 대책이란 걸 세우긴 한 건지. 남자 뒷바라지 한다면서 빈독에 물 붓는 건 아니지. 그렇게 저를 갈아 넣는 건 아니지 그냥. 아휴. 유수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남았다. 살림살이가 제자리를 찾아갈수록 비닐 완충제가 이사진 박스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새 살림이어서 조심스러웠지만 짐이 많은 집은 아니었다. 거실로 햇빛이 깊게 들어차는 오후가 되었고 짐 풀기가 다 마무리되어 갈 즈음 유수는 다용도실 선반에 액제세제를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았다. 혜서를 낳고 제대로 몸조리를 못한 탓이었다. 혜서를 낳고 열흘 뒤부터 일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이제껏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아이를 낳기 전에 했던 격리일은 찾기 어려운 데다 하루가 급했으므로 유수는 몸쓰는 일을 시작했다. 가내공업 모직회사를 시작으로 화장품 방문 판매, 식당 서빙과 주방 일을 했다. 전단지를 돌리고 세탁 공장에서 운동화를 빨고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도 했으며 하루 종일 순대를 볶기도 했다. 낮에 무슨 일을 하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하루에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다. 몸이 성할 리가 없었다. 삐딱한 자세로 부엌과 거실을 쓸고 닦고 마지막으로 스팀 청소를 하자 모든 일이 끝났다.
유수는 허리에 손을 짚은 채 마지막으로 소파 탁자의 먼지를 쓸었다. 새댁이 유수를 부른 건 그때였다. 이거 보이시죠? 금이가 있네요. 그릇장에 세로로 꽂아두었던 접시들 중에 하나였다. 하루 종일 멀찍이 있어서 핸드폰만 쥐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발견했다는 거야? 장씨가 눈짓을 보냈다. 패킹할 때 확인 안 했냐는 뜻이었다. 유수는 어깨를 들썩여 모르는 일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이 에어프라이어 손잡이도 찍혔더라고요. 산지 얼마 안 된 건데. 무슨 소리예요? 일일이 다 포장해서 옮긴 거 보셨잖아요. 유순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새댁이 팔짱을 끼고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 저야 모르는 일이죠. 어머, 지금 내가 억지 부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새 집에서 좋은 꿈 꾸시라고 부자 되시라는 덕담을 건넬 시간에 실랑이가 생겨버렸다. 아무래도 그릇 핑계로 잔금을 얼마라도 깎을 모양이었다. 짜증이 난 유수는 이렇다 할 설명 없이 획 돌아 나와버렸다.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덤벼덤비긴? 새댁이 장씨에게 사과 운운하며 언성을 높이는 게 들렸지만 그냥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해가 지고 있는데도 더위는 가실 줄 몰랐다. 유수는 어린애들이 쳐다보거나 말거나 트럭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보험 처리를 하든 사과를 하든 보상을 하든 장씨가 알아서 하겠지. 사장이니까. 한참 뒤에나 장씨가 내려왔다. 장씨가 유순을 향해 못 말리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왜? 뭐? 잘하셨다고. 유수는 바닥에 침을 뱉고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하루 종일 애써 일했는데 끝이 지저분하니 마음이 영 별로였다. 아픈 어린은 가라앉을 줄 몰랐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업고 있는 기분이었다. 제길. 유수는 혼잣말을 하며 엑셀을 밟았다. 퇴근 시간에 걸리지 않으려면 조금 더 속도를 내야 했다. 짐을 실은 트럭을 운전할 때는 괜히 등허리가 묵직한 기분이 드는 반면 빈 트럭을 몰 때면 어깨가 가벼워진 것 같았는데 오늘은 그렇지도 않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부재 중 전화가 와 있었다. 혜서였다. 열흘 만에 연락이었다. 유수는 헐레벌떡 혜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10번도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10번 내내 받지 않았다. 급기야는 전원이 꺼졌다는 안내가 들려왔다. 문자와 카톡을 남겼는데도 반응이 없었다. 유수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한번 의심하거나 걱정하기 시작하면 끝이 안 보이는 것이 자식의 일이었다. 별일 없을 거라고 믿어야 별일이 없을 것이었다. 혜서는 낮에는 사진관에서 촬영 보조로 밤에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해를 못 봐서 그런지 혜서의 얼굴은 늘 허옇게 떠 있었다. 하지만 유수는 혜서를 딱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딸아이를 낳은 자신을, 돈이 많지 않아 편하게 키우지 못한 자신을, 뭐든 마음껏 못해준 자신에 대한 원망을 피할 도리가 없었다. 부잣집 자식들처럼 원하는 걸 다 해주지 못한 안타까움이야 어느 부모인들 다르지 않겠지만 아빠 없이 자란 혜서에게는 더더욱 미안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하고 들어오면 혜서와 눈 한 번 마주치지 못하고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다. 혜서의 마음결을 읽어주는데 서툴렀고 여유도 없었다. 유수는 어쩔 수 없었던 자신의 입장을 혜서가 이해해 주길 바랐다. 사내처럼 짧은 머리를 수건으로 탁탁 쳐내며 말리는데 노모가 밥 먹으라고 소리를 쳤다. 백발의 허리가 잔뜩 굽은 노모는 보기와는 달리 정정해서 집안 살림을 도맡고 있었다. 아이가 어릴 때
필요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던 노모가 오갈 데 없는 군살림처럼 유순의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기 시작한 게 3년 전이었다. 노모와 사이가 안 좋게 된 건 30년 전부터였다. 노모는 유순이 석철을 만나는 것을 반대했다. 부모 형제가 없는 남자인데다 유순보다 8살이 어리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미 사랑에 빠진 유순에게 그런 이유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유순이 일하는 카센터에 새로 들어온 석철은 사장의 외조카였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살이라고 했다. 사장의 누이 부부가 지난해에 부부 동반 단체 여행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다는 걸 유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유수는 석철의 고요함이 슬픔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다. 기술 하나 없는 하얀 피부에 말수가 적고 키만 멀쑥하게 큰 석철은 카센터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거칠고 시끄러운 세계에서 석철만 유일하게 고요한 사람이었다. 유수는 석철이 딱했고 안타까웠으며 걱정이 되었다.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었다. 석철 또한 유순의 사랑을 마다하지 않았다. 석철에게 유수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부모를 대신해 가장 친절하고 가장 따스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노모는 결혼은 고사하고 어떻게든 석철로부터 유순을 떨어뜨려 놓으려 했다. 그러나 노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순은 석철과 헤어질 생각이 전혀 없었다. 얼마 안가 유순은 노모에게 석철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렸다. 그쯤 되면 모든 걸 포기하고 석철을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노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지우고 석철과 헤어지라고 다그쳤다. 결국 남자와 어미 중에서 고르라는 노모의 으름장에 유수는 주저없이 석철을 선택했다. 유수는 20살 때부터 모아왔지만 얼마 안 되는 돈과 노모의 적금 통장을 훔쳐 집을 나왔다. 살다 보면, 잘 살다 보면, 둘이 행복하게 잘 살다 보면 어떻게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줄 날이 올 거라 믿었다. 유순이 들고 나온 돈으로 도시에 방 하나를 겨우 얻었다. 석철은 다시 카센터에서 일을 시작했고 유술은 부업거리를 찾아 해설을 낳는 날 아침까지 일을 했다. 석철은 젊었고 유수는 건강했다. 30살과 22살에 엄마와 아빠가 된 유순과 석철은 행복했다. 그 당시 유순과 석철의 꿈은 카센터를 차려 도시에 제대로 정착하는 것이었다. 목돈을 만들기 위해 석철도 유순도 열심히 일을 했다. 유순과 석철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마다하지 않았다. 몸은 고단해도 희망이 있던 시절이었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석철은 성실했으나 세상 물정이 어두웠다. 석철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계획대로 해서가 5살이 될 쯤에는 작게나마 카센터를 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인생이란 시련의 파도를 넘어가는 과정이었지만 누군가는 그 파도에 물거품이 돼버리기도 한다. 마치 겨우 참아왔다는 듯이 순식간에 훅 쓰러져 버린 석철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석철만 바라볼 수 없었던 유수는 일을 더 해야 했다. 낮에는 설렁탕집에서, 밤에는 24시간 감자탕집에서 일을 했다. 해서의 끼니를 해먹이는 것 외에 석철은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곤 했다. 노모가 내온 밥상은 고추장 감자찌개에 돼지고기 보쌈 한 접시, 계란 프라이 3개, 풋내나는 열무김치로 차려져 있었다. 종일 백반 한 그릇으로 버틴 유수는 허겁지겁 밥공기를 비웠다. 텔레비전에는 흘러간 가요 프로그램이 틀어져 있었다. 밥 좀 더 줘. 새끼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는데 밥이 먹히냐?
노모는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내민 빈 공기에 다시 밥을 수북히 담아주었다. 유수는 쌈장을 찍은 보쌈을 크게 뜬 밥 위에 얹어 한 입에 넣었다. 이 늦은 참외를 너는 아는지. 노모가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보며 혜서가 밥은 먹고 다니는지 걱정된다며 혼잣말을 했다. 걔가 애야? 알아서 하겠지. 어미란 것이. 그래서 엄만 애 들쳐업고 찾아간 나를 그렇게 쫓아낸 사람이 누군데? 그래놓고 잘 먹고 잘 사셨어? 저주자고 나간 딸년인데 내가 못 알아. 나도 마찬가지야. 그럼 너도 나처럼 살아봐라 이년아. 유순이 벌떡 일어나자 노모가 슬그머니 눈을 피했다. 유순은 냉장고에서 반쯤 남은 소주를 꺼내 그 자리에서 병째 한 모금 마셨다. 노모는 꼭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유순의 속을 뒤집어 놓곤 했다. 때친 김에 혜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받지도 않을 거면서 왜 전화를 걸어갖고. 유순이 냉장고 옆에 세워져 있는 크릴새 오일 상자를 발로 냅다 차버렸다. 노모가 구시렁대며 상을 치우고선 쓰러진 상자를 끌어다 다용도실로 옮겼다. 유수는 한 모금 마저 마시고 남은 소주를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 혜서가 유순의 신용카드를 들고 나간 걸 알아차리자마자 분실 신고를 해버렸는데 그냥 둘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들었다. 사실을 안 순간에는 괘씸해서 신고부터 했는데 애 숨통이라도 튀게 뒀어야 했나 싶었다. 30여 년 전에 자신을 떠올리면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울까 싶어 가슴이 아렸다. 그래도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유수는 한숨이 놓였다. 여하튼 연락을 끊겠다는 의지는 아니니까. 순간 가슴이 옥죄어 왔다. 혜서가 나간 뒤로 나타난 증상이었다. 누군가 쥐어뜯는 것처럼 아팠다. 그때마다 빈방에 혼자 남아 목이 쉬도록 울고 있는 4살짜리 혜서가 자꾸 떠올랐다. 24시간 감자탕집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침 9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골목에 들어서는데 그악스럽게 울어대는 어린아이의 소리가 들렸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아이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다. 유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불안함으로 방문을 열었다. 빈방에 혼자 앉아있던 혜서가 목이 쉬도록 울고 있었다. 혜서는 유수를 보자마자 더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헝클어진 이부자리와 굴러다니는 술병만 보일 뿐 석절은 없었다.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혜서를 안고 얼러 간신히 진정시키고 나니 그제야 술에 취한 석철이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섰다. 손에는 소주가 담긴 비닐봉투를 쥐고 있었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자 앞뒤 줄 것도 없이 당장 석철의 짐을 싸기 시작했다. 석철은 그런 유순을 말리지도 않고 뭐라 변명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다. 유수는 석철의 짐을 방문 밖으로 던져버리며 나가라고 소리쳤다. 꼴보기 싫으니 나가버리라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겨우 그딴 걸로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이면 평생같이 못 산다고 고함을 질러댔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던 석철이 조용히 짐을 들고 집을 나갔다. 그것이 석철의 마지막이었다. 노모가 믹스커피를 내밀었다. 유수는 커피를 들고 다용도실로 나가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웠다. 연립주택이 제일 위층이었으므로 남 눈치 안 보고 피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나가서 피우라니까! 노모가 다용도실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유수는 그러거나 말거나 한 대 더 물었다. 노모를 모시던 큰아들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자
부지런히 작은 아들네로 옮기더니 작은 아들이 이민을 간다니 상의도 없이 유순을 찾아왔다. 석절이 집을 나가고 혼자가 된 유순이 막막한 마음에 해설을 얻고 찾아갔을 때 모질게도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노모였다. 제 발로 나갔으니 제 맘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린 해서가 배가 고프다고 보채는데도 유수는 문 밖에서 한참을 울다 뒤돌아서야만 했다. 절대 그날을 잊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유순이었으나 갈 데 없다는 노모를 팽개칠 수는 없었다. 해서가 집을 나가게 된 건 사실 유순 때문이었다. 해서를 설득시키지 못한 유수는 급기야 해서와 사귀던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 유순이 전한 말은 짧고 간결했다. 나는 우리 해서가 나처럼은 안 살았으면 해요. 유순의 말에 피부가 검고 구렛나룻이 지저분한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순은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해서가 유순에게 자기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고 대들었다. 끼어들다니? 엄마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엄마면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야지. 아니, 내가 지금 불행으로 가는 게 뻔한데 그냥 가게도 그럼? 왜 내가 엄마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불행했다고 나도 불행할 것 같아? 그 말에 유수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유수는 해서만큼은 평범하게 살았으면 했다. 남들처럼만 살았으면 했다. 배운 만큼 써먹고 법만큼 쓰면서 살아가길 바랐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인생의 복판으로 들어가는 걸 말리고 싶었다. 허락받지 못한 결합의 끝이 어떤 것인지 몰랐으면 했다. 그러나 마음과 달리 말은 제멋대로 쏟아져 나왔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나가. 내 인생에 안 껴들 테니 나가. 잘 먹고 잘 살아봐 한번. 엄마 이겨먹은 것들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가 겪어봐야 알지. 그러다 덜컥 애라도 배야 정신 차리지. 마지막 말은 하는 게 아니었는데 뱉고 나니 주워 담을 수 없었다. 다음 날 해서는 정말 집을 나가버렸다. 9시까지 찾아간 곳은 제법 규모가 큰 이자카야였다. 식당 파출일은 설거지는 물론이고 재료 손질, 허드렛 일과 주방 보조 역할까지 하는 일이었다. 한 가게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일당직으로 갈 때도 있었다. 지난달부터 정기적으로 다닌 곳은 각 개업한 족발집이었다. 장사가 처음인 젊은 부부가 주인이었는데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창업 시기가 하필 전염병과 맞물려 있었다. 자영업자들이 망해가는 나날이었다. 일당직 자리도 급격히 줄어들어 일을 찾는 건 자체가 힘들었다. 일당직을 구한 오늘은 운이 좋은 편이었다. 이자카야는 손님이 그리 많아 보이진 않았지만 주방은 분주했다. 안녕하십니까? 조리대와 화구 앞에 있던 두 명에게 큰 소리로 인사를 하고 곧바로 장화를 갈아 신었다. 설거지통에는 이미 식기세척기 한 판 정도의 그릇이 쌓여 있었다. 방수 앞치마를 두르고 면장갑 위에 고무장갑을 끼고선 곧바로 설거지를 시작했다. 식기세척기 6판을 돌리자 잠시 틈이 생겼다. 1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건물 밖 주차장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며 핸드폰을 확인하니 그 사이 혜서에게 전화가 와 있었다. 유수는 얼른 혜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또 받지 않았다. 시간을 보니 카페 마감할 시간이었다. 유수는 서둘러 문자를 보냈다. 엄마, 일하느라 못 받았어. 미안. 보내고 나니 미안하다고 말한 것이 걸렸다. 아직 화가 나 있다고. 아직 노여움이 안 풀렸다고.
아직 서운하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똥 빨리 너그러진 것 같아. 에휴, 아니야. 그런다고 달라질 것도 없잖아. 괜히 신경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혜서가 잘 살도록 돕는 게 나은 일일지 몰라. 끝이 뾰족해진 담배꽁초를 끄며 후 한숨을 쉬듯 담배 연기를 뱉었다. 유순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마음껏 한숨을 쉴 수 있기 때문이었다. 허리가 계속 육중한 통증으로 거북했다. 50견인지 오른쪽 팔도 자꾸 불편했다. 연거푸 담배 2개비를 피운 뒤 기다리겠다는 장 씨의 문자를 확인하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석철이 나가고 난 뒤 혼자 혜서를 키우는 동안 유순에게는 몇몇의 남자들이 있었다. 주로 일하는 곳에서 어울리게 된 남자들이었다. 공장장이거나 거래처 직원이거나 사장이거나 단골이기도 했다. 몇 번 만나다 헤어진 적도 있고 몇 년씩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도 있었다. 어느 남자는 잠자리만 원했고 어느 남자는 우정이길 바랐고 어느 남자는 유순을 엄마처럼 생각하기도 했다. 남자들의 나이도 결혼 유무도 다 제각각이었다. 그러나 항상 남자들이 먼저 다가왔고 남자들이 먼저 떠나갔다. 남자가 떠날 때마다 유수는 자기 이름이 참 부질없다고 생각하곤 했다. 장씨만 유일하게 유순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다. 식당 일을 마칠 때면 집까지 데려다주는 장씨가 남편처럼 여겨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저었다. 장씨의 큰아들 결혼식 이후로 유수는 마음을 자꾸 멀리하려 했었다. 그래, 외로운 사람들끼리 몸을 섞는 걸로 무슨 큰 인연이나 된 것처럼 여기지 말자고. 언제 떠나도 아쉽지 않게, 언제 사라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게 하고 생각은 했지만 어려운 일이었다. 장씨와 함께 있으면 유수는 자꾸 다음을, 내일을, 미래를 희망하게 됐다. 오늘 같이 있을까? 피곤한데 내일도 나와야 하잖아. 아님 뭘 좀 먹을려? 장씨의 여벌구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유수는 왠지 쓸쓸해졌다. 처음부터 장씨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어땠을까? 아비 없는 아이를 키우며 돈에 쩔쩔거리고 손톱이 자랄 틈 없이 일을 하고 허리가 부서지도록 하루하루를 보내지도 않았겠지.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하느라 아이를 외롭게 혼자 두지도 않았겠지. 장씨가 유순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혜서가 집을 나간 이후로는 장씨와 함께 밤을 보낸 적이 없었다. 유순은 슬그머니 장씨의 오른손을 잡았다. 두툼하고 마디가 굵은 장씨의 손은 뜨거웠다. 자기와 다른 체온을 느끼자 유수는 어쩔 수 없이 장씨에게 기대고 싶어졌다. 이런 사람이었다면 별일 없이 순탄하고 수수하게 한평생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저 외로울 때 몸을 덮여주는 존재이길 바랐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장씨는 피곤하면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느새 장씨 동네로 방향을 바꾼 상태였다. 유수는 혜서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엄마가 내일 다시 연락할게. 내일은 통화하자. 글씨를 다 입력하고선 잠시 머뭇댔다. 자고 있을 텐데 괜히 깨우는 건 아닌가 싶었다. 유수는 문장을 지워버렸다. 혜서는 요즘 뭐해? 뭐 맨날 똑같지 뭐. 장씨의 큰아들과 며느리는 모두 초등학교 교사였다.
30살 둘째는 졸업하자마자 공무원이 되어 독립했고 막내는 작년부터 카투사로 복무 중이었다. 언젠가부터 장 씨가 혜서의 안부를 물을 때마다 장 씨의 아들들과 비교되는 것 같아서 말을 아꼈다. 처음에는 여관을 들락거렸지만 장 씨의 아들들이 집을 떠나면서는 장 씨의 집에서 만나곤 했다. 장 씨의 집은 3층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장 씨가 사는 2층을 제외한 지하와 옥탑방까지 세를 주고 있었다. 자기에게 시집 오면 노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장 씨는 자기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잊을 게 뻔했다. 유수는 장 씨를 따라 발소리를 죽이며 2층으로 올라갔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던 장 씨가 하는 소리를 내며 주춤거렸다.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머리가 짧은 청년이 불쑥 나타났다. 장 씨가 팔꿈치로 유순을 뒤로 쑥 밀었다. 유순이 현관문 밖으로 밀려났다. 장 씨가 서둘러 문을 닫았다. 유순은 닫힌 현관문을 한참 쳐다봤다. 유수는 깊은 숨을 내쉬고 간신히 발을 뗐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얼굴이 화끈거렸다. 언제 인사 좀 시켜줘. 진지하게 말하던 혜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혜서가 재학비에 대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은 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였다. 어린 혜서가 아빠를 찾을 때마다 유수는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없다고 대답했다. 사진 한 장 남겨놓지 않았고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마치 유순 혼자 혜서를 가지고 낳고 기른 것처럼 굴었다. 혜서에게 아빠는 그저 없는 존재여야 했다. 그런 혜서가 20대가 돼서는 만나는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장 씨라면 소개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혜서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유수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캔맥주 하나를 계산했다. 그러고는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곳에 서서 단숨에 캔맥주 하나를 다 마셔버렸다. 아르바이트생이 자기를 빤히 쳐다보는 걸 알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유수는 핸드폰만 내려다 보았다. 방금 전에 장 씨가 보낸 메시지의 의미에 대해서 골몰했다. 막내가 연락도 없이 왔네. 내일 늦지 않게 사무실로 오시고. 아들에게 나를 소개하지 못한 이유는 차치하더라도 그러게 보내서 미안하다고는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보면 아들에게 나를 소개하지 못할 이유가 뭐야? 다 큰 자식이 늙은 아버지 연애를 이해 못해줄 까닭도 없고 이해 못한다고 해도 나를 이렇게 내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참. 그보다도 그 세월 동안 유순의 존재를 숨겼다는 것이 더 처참하게 느껴졌다. 유순은 마른 세수를 했다. 어쩔 수 없이 몹시 서글펐다. 집에 도착하니 새벽 4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았다. 거실의 찬바닥에 벌렁 누웠다. 공기는 후덥지근한데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혜서의 방을 바라보니 문이 닫혀 있었다. 방문을 열면 거기에 혜서가 있을 것만 같았다. 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어보았다. 혜서의 방에는 검푸른 어둠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혜서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못한 것이 불안했다. 괜한 생각이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나쁜 상상이 자꾸 가지를 뻗었다. 창밖이 허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2시간 뒤에는 집을 나서야 했다. 한숨도 자지 못한 유수는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다. 하루가 너무 길었다. 노모이 쌀 씻는 소리가 천연덕스럽게 들렸다. 새벽부터 매미가 울어댔고 유수는 아까부터 피가 맺힌 줄도 모르고 거스러미를 뜯어내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다. 해서였다. 그러나 유수는 선뜻 전화를 받지 못했다. 반갑고 두려웠다. 새벽의 벨소리가 점점 크게 울렸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희설 작가는 200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13살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으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들, 오늘처럼 고요히, 잃어버린 이름에게 등이 있고 경장편소설로 나쁜 피, 환영, 선화, 우리의 정류장과 필사의 밤 등이 있습니다. 제1회 황순원 신진문학상, 제3회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과 공유는 사랑입니다.